히틀러가 수권법을 의회에 통과시킴으로써 독일과 유럽과 세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국회에 상정된 수권법의 원문의 내용은 Law to remedy the distress of the people and 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과 국가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탈취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과 달라도 유효하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이 말은 행정부에 정한 법이 헌법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외교 및 조약 체결권과 국가 예산도 국회의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 모든 입법권을 완전히 빼앗은 것입니다. 둘째로 입법 만능주의가 되니까 법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판사와 검사들은 무조건 행정부의 명령,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완전히 독주지요. 이게 바로 수권법의 실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법을 후일의 학자들은 수권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독일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1차 대전 전범국가에서 전쟁 배상금도 강제로 탕감받고 둘째, 2차 대전을 일으켜 독일과 유럽에 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히틀러의 학력과 성장 배경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인 아버지와 갈등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16살 때 중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특히 수학과 자연과학에 아주 열등함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입학 가능한 미대에 지원했으나 2번이나 낙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학을 전공하려 했으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특징, 정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대신에 도서관에서 엄청난 양의 책을 탐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체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편견, 즉 인종주의와 반대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만을 골라 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틀러는 정과 산범으로 편중되고 편협한 지식은 엄청난 독선과 열등감으로 인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살인범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왜 독일은 이 수권법을 막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1차 대전 패망으로 경제 공황이 심각하여 빈부격차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권력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모택동이 홍위병을 이용하여 반대 세력을 협박하고 자기 뜻을 홍위병을 이용해서 이루었듯이 히틀러를 따르는 극성스러운 추종자를 동원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그 반대 세력에게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히틀러의 전과 3범 중에 하나가 협박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이 수권법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식인들은 4년만 지나면 되겠지 하고 방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력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투표날 나치 친위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정치인들을 위협함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식인들의 설마하는 마음에 방관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성공한 중 하나가 지식인들의 설마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방관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히틀러는 종교 지도자를 속였다고 합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지지해 달라. 이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히틀러를 적극 지지하는 위치에 들어가서 종교인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수권법이 통과된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반대 정당들은 즉시 모두 해산되었고 언론과 집회 자유 모두 사라졌습니다. 특히 괴벨스 같은 교수를 등용하여 언론을 장악하여 계속해서 국민을 세뇌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국민이 세뇌된 결과 국민들은 팔을 뻗쳐 우리가 익숙히 보던 모습으로 히틀러 만세라고 외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의 제동이 사라지자 히틀러는 마음대로 군을 양성했습니다. 왜?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면 자기는 죽습니다. 예,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제 군을 양성해서라도 국민의 시야를 다른 데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2차 대전을 일으켜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모두 학살 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한 고로 지식인 그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망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방관한 지식인들의 마지막 말로였던 것입니다. 괴벨스의 선동 수법은 사람을 속이는 수법입니다. 첫째,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함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짓말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유 같은 것 넣으면 안 됩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면 반드시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는 게 괴벨스의 이론입니다. 둘째로 라디오 보급을 집집마다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히틀러가 라디오 보급을 전 집집마다 넣어라. 그래하여 집집마다 히틀러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라라는 게 히틀러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 집집마다 라디오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정에 호소하도록 했습니다. 즉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스러운 감정, 하나는 증오스러운 감정. 즉 공포에 상반되는 것 같지만 증오를 일으켜야 됩니다. 즉 증오의 대상이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독일 국민들의 증오의 대상은 누구로 만들었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입니다. 유대인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해. 공산당 때문에 너희 부자들이 망해. 이런 식으로 증오의 대상을 반드시 만듭니다. 이건 히틀러뿐 아닙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물론 히틀러를 본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반드시 증오의 대상을 만듭니다. 너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유대인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생충이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렇게 계속 표를 붙여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치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딱 전합니다. 그 이유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포와 증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괴벨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재자는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증오의 감정을 부추기는 게 독재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화려한 연출을 합니다. 즉 정치를 예술처럼 지금까지 정치 집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한 것은 히틀러가 처음이었습니다. 히틀러 이후부터는 모두 히틀러처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하나의 공연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나를 지지한 사람 없을 것이다 싶으면은 사람을 대규모로 버스로 동원합니다. 이게 독재자 되는 길입니다.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첫째, 독일 지식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조직적인 투쟁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지식인들 생각에는 히틀러는 무식하고 천박한 선동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 히틀러가 공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지식인들이 분열이 심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도 나치에 적극 협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술가도 많았습니다. 셋째, 종교 집단은 가톨릭 중앙당과 개신교가 국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중앙당은 히틀러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탄압으로 와해되었습니다. 개신교는 본 회퍼 목사 이외에는 가톨릭보다 더 적극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참하게 팽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독일은 조직적인 반대가 어려웠을까요? 합법의 탈을 쓴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권법은 국회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물론 그 합법이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라는 뜻이지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둘째, 공산주의에 대한 독일인의 공포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종교인들 중 상당수는 히틀러보다는 공산주의를 더 싫어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인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저러겠어 하는 안일함,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일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심. 이 이기심이 절대적으로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독재자의 길을 열어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독일은 결과적으로 히틀러라는 희대의 악마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치에 협력한 후 후회했던 개신교의 목사 마르틴 류밀러 목사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데려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야말로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의 생각과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리밀러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 죽은 사람은 한순간 고통으로 끝났지만 리밀러는 죽는 순간까지 수치와 질타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에 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본 회퍼 목사는 진리를 위해 나치에 항거하다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본 회퍼 목사님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진리를 위해 숭고한 삶을 살아온 순교자로 존경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틀러 시대에 올바른 판결을 한 재판관과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과 검사들의 말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민운동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학생의 신분으로 히틀러에 맞섰던 사람의 내용도 소개 올리겠습니다.